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편은 너무 꼼꼼하고요. 네, 저는 굉장히 털털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저 인간을 그대로 바라봐주자.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가끔씩 그만두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우울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뭐 해요? 저는 치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해요? 따로? 네. 같이 해요?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전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치기공수를 할 때, 털털한 게 도움이 돼요? 꼼꼼한 게 도움이 돼요? 꼼꼼한 게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꼼꼼하다면? 엄청 꼼꼼합니다. 그럼 자기 남편 덕에 사는 거야. 남편도 자기처럼 털털하면 그게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남편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딴소리 하면 어떡해. 저도 계속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남편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쌓이지 않는데, 네. 같이 일하다 보면 치과 거래처나 아니면 직원들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고 요즘에는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네요. 네. 그래. 털털해가지고 이빨은 아무렇게나 만들고 직원 붙어 있는 게 나아요. 꼼꼼해가 직원이 떨어지더라도 신뢰를 쌓는 게 나아요. 아니, 직원이 붙어 있는 게 나은데. 직원이 붙어 있는 게 낫다고 네. 온갖 이빨을 잘못 만들어가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으면서 그게- 그 직원은 붙어 있는데 손님이 떨어지는 게 나아요. 직원이 없으면 그 일을 다 신랑이 해야 하고요. 아니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나눠서 잘 해야 들어봐. 되니까요. 손님은 있는데 네. 직원이 없어가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게 나아요. 직원은 많은데 손님이 없는 게 나아요. 일이 많은 게 낫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무 자기가 좀 힘들어서. 생각을 잘못하. 직원도 많고 손님도 많으면 더 좋겠지.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면 어느 게 낫다. 손님 있고 직원이 적은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우울감이 오는데. 우울감이 지금 오는 건 자기가 욕심을 내니까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서 그래. 손님도 많고 직원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만두면 되지. 근데 저희 신랑은 절대 그만두고 싶지가 않대요. 아니. 자기만 그만두면 되잖아. 그런데 직원을 못 구해서 제가 계속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지금 구해놓고 지는 놀러 가려고 지금. 모든 그 돈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거 해결이 어떻게 안 될까요? 돼? 저라면 좋아지나요?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하면 해결이 되지. 돈이 좀 벌리는 것보다. 이게 돈이 안 벌리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돈이 벌리는데 여기 딱 묶여 있으니까 여유는 없으니까 돈을 벌어도 쓰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니까 이 직원이라도 좀 붙여놓고 내가 좀 밖에 가서 좀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이해는 되는데 조금 있으면 손님이 이제 더 없어져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돼. 네. 지금 가게가 잘 되는 분위기예요. 앞으로 갈수록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 되면 내년 여름 되면 아마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손님이 적어져 가지고 남편 혼자 해도 되고 자기 없어도 되는 시대가 네. 올 거예요. 그게 좋을까? 일이 좀 바쁘더라도 손님 있는 게 좋을까? 저는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점을 같이 안 잘못 보셨으면 가지니까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고 너는 거 떠나가 손님이 있는 게 좋나 없는 게 좋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장사 망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스트레스는 손님 안 오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년 여름 되면 저절로 그래 될 거예요. 문 닫을 때가 올 거예요. 좀 있으면. 안 가니 좋겠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하나가 문 닫는 게 나아요. 좀 바쁘더라도 문 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따 문 닫아봐. 옛날에 고민,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었구나.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만 2년째, 횟수로 3년째 되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직장 생활이 익숙해지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6살이고 이제 7살이 되고 하니까 엄마 손길이 너무 둘 다 연년생이라서 엄마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남편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애들 이렇게 돌봐주는 거를 많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항상 집에 가면 남편한테 이제 짜증이 이렇게 막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뭐 유치원 행사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잘 없으니까 엄마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막상 우리 집에 와서는 제 애들한테 너무 제 몸이 지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면 또 앞으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우게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꼭 간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너희 때문에 간뒀다 이렇게 애들을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제가 성격 자체가 좀 계획한 대로 되어야지 이제 마음이 편안한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뭘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집안일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계획을 하는 편인데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제가 계획한 거랑 좀 다르게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생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멀티플레이어처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제가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냥 바깥에 주변을 보면 직장 다니면서 애도 잘 키우고 이런 엄마들도 많은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남편도 믿고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질문합니다. 스님 이럴 땐 뭐라 그래요? 동전에다가 글씨 세기가 던져가. 관두는 게 나오면 관두고 단역이 나오면 다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직장에 안 가면 밥을 못 먹고 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직장 나가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니도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네가 앞으로 애들이 컸을 때도 생각을 하고 니도 인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많이 믿었고.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거나 좋은 유치원에 보내거나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그런 따뜻한 마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게 아이한테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애들 덩어리 없고 밥 내면서도 애들한테 짜증 안 내고 남편한테 짜증 안 내고 이렇다면 직장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좀 한다고 와서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안 도와준다고 남편한테 화내고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마음을 안 심어주면 직장 다녀서 돈은 좀 벌고 내가 사회적 지위는 얻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돼가지고 말썽 피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후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중심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10가지를 해도 괜찮은데 10가지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즉 내 몸에 붙이면
몇 가지를 그만둬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등짐을 지는데도 남이 60kg 지고 간다고 자기도 60kg 져가지고 짐이 땅에 안 떨어지면, 근데 억지로 가면 그 몸 다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제 힘에 맞게 해야 돼. 남을 쳐다볼 필요는 없어. 그러니 내가 직장을 안 나가도 신경질 내고, 내가 직장에 나가도 신경질 낸다면 직장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의지하는 걸 먼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매일 108배 하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당신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짜증내서 미안해. 앞으로 직장 다니는 거 표 하나도 안 내고 가정주부처럼 내 당신 잘 보살필게. 그렇게 되는 범위 안에 정말 직장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서 다녀라. 그렇게 안 되면 직장을 그만둬라.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뭐까지 유치원 학부모 모임 안 가는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 거는 애들한테 짜증 안 내고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거든. 직장을 다니고. 그게 안 되면 그만둬라. 근데 현재의 성질로는 그만둬도 또 짜증내고 또 이럴 소지가 많다. 이게.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 이렇게 반성을 하라면 반성이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게 내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렇다, 힘들어서 이렇다는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데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일간 직장에 다니면서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되면 다니면서 하고, 다니면서 어렵거든 당장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봐라. 아기를 안 낳았으면 몰라도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를 팽개치고 자기 인생을 찾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3살 때까지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데 3살 때까지는 했다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들의 문제가 본인이 양쪽을 감당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들을 돌보고, 그 뒤에 아무 직장이나 슈퍼마켓 가서 일을 하든 파출부를 하든 뭘 하든 꼭 내가 배운 전공을 살려야 되는 건 아니다.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일도 있다 이 말이야.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남편이 얘기한다면 꼭 그 생활을, 돈 버는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다른 자원봉사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 상태가, 엄마의 마음 상태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다. 어린아이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년간 영향을 준 것에도 이미 벌써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건 나중에 과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더 이상 큰 과보를 안 받으려면 지금 정신 차리고 소위 말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올해 33살이고요. 네. 아내를 두고 지금 뱃속에 6개월 아기를 둔 가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올해 5월에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기하고 이제 살아갈 일들이 첫 번째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직장 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이제 선후배들, 동료들과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미련, 그리고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스님한테 좀 말씀을 좀 무슨 드리고. 병인데요? 예, 조금 이게 그 회사 이제 한수 무슨 병이라는 건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회사 퇴사한다면서 뭐야?
예, 제가 조금 아니요, 그러니까 병명 얘기 안 했다는데 곧 죽을 병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예. 그 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퇴사할 건데? 5월에 이제 퇴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5월에. 예, 그러면 이제 그 병을 가지고 내가 아래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없어요? 예, 지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집에서 밥은 할 수 있어요? 예,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애기 낳으면 애기는 돌봐줄 수 있어요? 예, 돌봐줄 수 그럼 있습니다. 부인이 직장 나가야 안 나가요? 지금은 이제 직장을 안 다닙니다. 예. 둘이서 먹을 1년치는 살림이 돼요? 예, 제가 좀 알뜰살뜰하게 좀 모아서 1년 아니고 2년치는 예,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자기가 애기 낳게 되면 최소 3년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아요. 예, 최소 3년을. 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아르바이트라도 뭘 해가 3년을 먹을 게 있으면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우는 게 제일 낫고 예. 이런 경우는 뭐 엄마가 출세하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니까 그래도 1년은 키워야 돼요. 예. 1년은 키우고 1년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럼 1년 후에는 자기가 살림 살고 애기 키우고 부인이 가서 벌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걱정이야.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한 미련이 아직 못 해본 일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프다며. 예, 그래서 나도 결혼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게 성취하기 쉬워요? 자기 아픈 몸으로 회사에 대한 미련을 남아있는 게 하기가 쉬워요? 예, 후자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지금 몸이 아파서 회사에서 하고 싶지만 그 일을 못한다 그랬잖아. 예, 그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좀 어렵잖아. 예, 나는 결혼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왜 어려워? 얼마 전에 내 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들한테 인기 좀 있다고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곧 늙어가지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기들이 볼 때 건강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너 명대로 못 살고 과로하고 그러니까 병석에 누우면 너 누가 돌보겠노? 지금 뭔가 도움이 되니 사람들이 우 따라다니니까 네가 괜찮을 줄 알지. 그러니 네가 장가라도 가서 부인이라도 있고 자식이라도 있으면 돌봐줄 텐데 너 지금 사람들을 좀 좋아한다고 너 그래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는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지살궁리 나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식 놓고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그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난 내일이라도 장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래 내일 갈 수는 있겠지만은 가가지고 니 언제 나가 키우겠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한 가지밖에 모르냐. 나는 지금 결혼해도 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애가 그냥 막 푹푹 크나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뭐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러냐. 애 낳아 키워서 이미 다 시집장가 보낸 할머니하고 내가 결혼을 딱 해버리면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러면 내가 우리 친구 중에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다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해야지 하다가 요거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길이 있어.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로 가면 좋은데 이 길에 산사태가 나가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로 가면 돼. 우리 저 초등학교 6학년 만약에 자기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됐다 하자. 그래도 길이 있나 없나? 그럼 운동 못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나? 자기는 또 딴 일이 있나? 있지? 그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딴 길 있고 그거 안 되면 또 딴 길 있고 그거 안 되면 또 딴 길 있고 그래. 뭐 자기가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죽는다 그러면 자기 걱정할 거 있나 없나? 예, 없습니다. 그래 없어. 왜 없나? 자기는 죽으니까 아무 걱정 없고 부인은 걱정이 있지 않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다 지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다 잘 살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걱정하면 건강 더 나빠져. 예, 그러니까 질문거리 해결됐나? 더 물을래? 예, 해결됐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3명을 낳았는데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에 이게 3명이다 보니까 애가 그냥 낳아서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끔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올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뭐 그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손님께서 좀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겠다, 애 셋이나 있겠다, 직장 있겠다, 뭐가 걱정이라고. 세상에 요즘에 이렇게 돈으로 애를 키운다라고 하니까 근데 3명을 낳은 게 대한 그 후회 같은 거는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딸이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첫째가 친구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도서관에 가서 이게 문자가 왔는데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라 이러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키우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런 말을 하면 네. 저것끼리 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것끼리 서로 싸워가면서 도와가면서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셋이 되면 혼자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건강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애를 무조건 봐주지만 언니는 동생을 절대로 안 봐줘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디 꼬집든지 무슨 수로 하더라도 질서를 잡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게 그 형제 시간에 질서를 잡아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너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는 사회가 지금과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과거 100년을 생각하면 조선조 만렵, 그러니까 소위 구학문이 막바지에 이르고 신학문이 막 시작되는 그런 즈음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녀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자월, 맹자월 해가 읽고 시 쓰고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공부해가 과거 시험 쳐가지고 급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배운 공부가 지금 사회에서 쓸모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봉건제 사회 안에서의 관료를 선발하는 어떤 시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대 학문이란 건 어떤 거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노동자가 옛날에는 노동자는 유식하면 안 돼요. 무식했어요. 그런데 이 근대 사회, 산업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막노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한 지식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가 거의 종말을 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작점, 그러니까 구시대는 내리막을 걷고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 가서 주요하게 활동을 할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후일 거예요. 20년 후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공부를 시키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지난 100년, 지금부터 해서 100년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게 목표가 딱 있었어요. 그건 서구 사회예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미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50년 뒤쳐졌다, 30년 뒤쳐졌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배우고 오면 여기 하고 지적 수준, 기술 수준이 한 30년 앞서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30년을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학 교수 그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30년 교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전부 어떠냐? 이미 있었던 거를 뺏기는 거예요. 모방. 모든 교육 시스템이 지금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이 모방을 하면 이게 효율이 높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뻔바다가 딱 만들면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성공하고 1개가 실패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실패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방을 하는 데는 뭐냐?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그걸 뺏겨 쓰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성적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회에 지금 계속 이 발전을 올라와서 이 고속 성장이래. 한마디로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왔냐? 이 서양 문명과 따졌을 때 한 기술 수준, 지적 수준이 한 5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일본도 똑같이 지난 100몇십 년을 모방을 해왔는데 이미 일본은 20년 전에 서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방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서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 그걸 따라 배우는 거지. 따라 배우는 거는 귀재인데 모방은 귀재인데 창조를 못하니까 일본이 이걸 못 넘어가니까 지난 20년간 일본이 정체가 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기가 이렇게 쇠해 있죠. 한국은 아직도 한 5년 정도 있는데 일부는 거의 정상에 왔고 일부는 좀 처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10년만 지나도 이미 거의 정상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떠냐? 거의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구단 열심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셈번 많이 했죠. 산수 잘한다. 뭐 잘하는 거예요? 셈번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도 수학을 공부할 때 거의 절반은 셈번을 얼마나 잘하냐가 수학 잘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셈번 잘하는 거하고 수학 잘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산은 전자계산기하고 요즘 누가 주산을 갖고 하거나 안 그러면 암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연필로 가길래 곱하기 막 써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부 다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5년 외우는 거 두드리는 거 이거 며칠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전자계산기는 가져 들어갔대요. 그걸 외우는 거는 더 이상 실력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2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배우는 공부가 다 이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시험 치러 갈 때 이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나 하는 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패드 가져가가지고 그냥 옆에 놔놓고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2, 3년의 1, 2년의 기본 지식만 가지고 그다음 찾아 쓰는 기술만 익히면 더 이상 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2년 공부를 한 2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뭐 해야 되느냐? 10년까지도 필요 없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있는 지식은 뽑아서 써. 이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중요한 능력의 평가 기준이 돼요. 지금같이 암기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 가서 암기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이 평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시 공부라든지 뭐 이런 시험을 쳐서 올라가는 이 영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분간 한 10년간 효력을 발생할지 몰라도 이제는 거의 효력이 끝났다.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얼마나 암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소를 시키면 자기가 딱 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예를 든다면 마당에 풀을 뽑아라 할 때도 딱 보고 자기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 와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훈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즉 창조력을 키우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런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남다르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보고 아이에게 어떤 이런 자생력을 키워주는 훈련,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딴 건 그래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살은 경험에서는 그게 굉장히 돈이 있어가 학원에 보내가 뭘 한 게 이게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은 성공의 길이었지만 미래 20년 후는 전혀 그런 게 아닌 세계로 바뀌어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명의 어떤 해답도 서구 사회에서 안 나옵니다. 약간의 변방인 우리나라 같은데 그 주류의 이류에서 새로운 창조력이 나옵니다. 이건 인류사를 공부해보면 역사에서도 그래요. 이집트 문명이 몰락하면 이집트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고 그 변방인 에게 문명이 일어나고 에게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그리스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로마에서 일어나고 로마 문명이 퇴조하면 그 변방인 갈릴리 지역, 오늘날 유럽 지역이죠. 일어나고 이렇게 항상 이 이류에서 삼류도 또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아직 수준이 뺏겨주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거기에 얼마 가고 그런 보다도 그 자체가 인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의 영역에 속한다. 창조의 핵심은 여러 객들을 융합하는 게 창조예요. 창조란 건 뭐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새로운 거라는 건 융합이에요. 자, 그런 데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훈련하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이게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그런데 학교 교육이 제일 바뀌기 어려워요. 교육이. 이유는 뭘까? 교육을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선택하기 때문에. 학부형은 구시대의 사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변화해서 제일 뒤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창조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학교 교육을 가능하면 적게 받은 사람, 불교 안에 들어와서도 정규 교육을 덜 받은 사람, 이런 거는 한쪽은 눈팽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창조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화두를 타파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해결 능력. 그건 오직 탐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기 동국대 학생들도 많은데 뭐 지방대학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정된 직장이 구해지면 거기 가서 안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죠.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의 판도는 지금 미국 중심 세계에서 미중이 쟁취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문명적으로 이 양적으로는 이렇고 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식 정보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지금 만약에 100명 뽑으면 10명이 뭐예요? 정신과고 90명이 뭐 딴 병이라면 앞으로는 절반은 정신과가 될 거예요. 이제는 육체병은 그 병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다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미 이거 심각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러지. 앞으로 20년 지나면 뭐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정확하게 못 보고 미래를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별로 없다. 즉 무너져가는 사양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모방하는 것, 안주하는 것밖에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직 공무원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어떤 변화 발전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현상이죠.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사회가 어떤 현상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불교, 기독교가 경쟁할 지금 조건이 아니에요. 종교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대립할 시대가 아니에요. 과학까지도 포용해서, 과학까지도 포함해서 넘어가야 할 시대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지금 있는 무슨 그런 데 몸매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 창조라는 거는 10개를 시도하면 1개를 성공하기 어렵고 100개를 해가 1개 더 해도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은 10개에 1개 실패해도 비난받는 사회에 성장한 사람이 100개에 1개 성공하는 그런 창조를 용인하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아주 일부 첨단 과학에서만 허용이 되지 나머지에서는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된 거는 뭐 인구가 적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모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정도로 갖고 돈이 없어야 공부 못 시킨다. 지금 그런 건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3살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애기 3살 때 죽어도 애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될 3살 때까지 이 아기의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마가 심리 불안, 부부 갈등이 있든지 뭐 또는 남의 손에 맡기든지 해서 아기의 심리 불안이 일어나면 이 아이는
기술은 있고 뭐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는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까르마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4살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따라 배우게 하는 시대. 뭐든지 따라 배워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멀리 먹이고 멀리 피고 이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 기분이 뭘 먹여주고 좋고 멀리 펴놓고 보기 좋고 자기 기분이지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연 갖고 노는 거지. 자기의 욕구를 대행하게 자식을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과보를 받아요. 지금 사춘기 넘어가면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로 돌아가야 된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교가 아니다. 아주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어미닭이 병아리 돌보듯이 순수하게 돌아가야 되고 아기가 크면 정을 끊어줬어. 병아리가 크면 어미닭이 외면하듯이 이렇게 아이들을 자생력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품 안고 키워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은 나이 들어도 부모의 간섭 속에서 저항하고 살아야 되고 이래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종교도 치유 못하고 있고 학교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이제는 이런 우리 사회 문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시 말해 2차 교육 기능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 사회가 종교고 정치고 교육계고 할 것 없이 전부 이 물량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정체되고 후퇴하는 징조예요.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발전 쪽으로 가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공동체 이익을 생각하는 공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심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지 사심만 있으면 사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적 마인드, 항상 함께 생각하는 의식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가, 요즘 안 사가니까 옛날 그러잖아요. 도시락 이래 사가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애가 집에 가 엄마 도시락 친구들이 다 먹었다고 하면 왜 주나 이 바보야. 새로 뭐 계란이나 뭐 사주면서 절대로 주지 마. 네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게 굉장히 나쁜 교육이에요. 항상 애가 뺏겼다고 와서 울면 엄마가 그래 친구들이 계란이 먹고 싶었나 보다. 그래 엄마가 내일 갈 때는 계란 3개 넣어줄 테니까 가져가서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공익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돈 들이가 학원에 보내가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고 뭐 그게 지금 뭐 중독이 돼 있고 거의 독성으로 돼 있으니까 개인이 그걸 뭐 외면하기 힘든다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거 아시고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를 아주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키워야지. 부모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딸이 한 5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토회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도 업무가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그 일주일로 반을 나눠가지고 직장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늦게 오고 또 정터에 또 일이 있으면 또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얼굴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가 저녁에 또 할머니 엄마 언제 들어와 모르겠다 엄마 마음이지.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일찍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일찍이
한 6시나 6시 반 돼가 또 출근합니다. 아침 혼자 일찍 먹고. 그러고 나면 엄마 출근했는데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 엄마를 참 많이 보고 지금 6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할머니가 있어도 뭐 제대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것 뿐이지 뭐 참 공부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기고 그래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 이미 하는 말은 엄마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아들은 제대로 다 크게 돼 있다. 법륜 스님 말씀에 늘 그래 하시니까 바르게 잘할 거다. 이래 믿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엄마로 필요로 할 시기에 엄마 손길이 좀 필요한데 과연 저래 놔둬도 될까? 그리고 요새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자는 게요. 학교가 또 게임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 또 휴대폰을 사줘놓으니 그거 가지고도 또 게임을 하고 그래 작은 놈은 지가 그게 조절을 하려고 엄마 할머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휴대폰 이거를 할머니 며칠만 좀 맡아달라 하면서 그 중에 내가 달락하더라도 절대로 주지 말고 감지가 놨다가 놀락하면서 그런데 그래 과연 저대로 놔둬도 엄마가 돌보지 않아도 제대로 잘 자랄지 그게 걱정입니다. 뭐 잘하는 거야. 밥만 먹으면 잘하지 뭐. 예. 걱정 안 해도 돼. 바르게 자라야지요.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다 정성스럽게 키워도 바르게 못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집마다 다 있죠. 예. 고아로 자라도 어때요? 잘 자라는 애도 있고. 근데 이 뿌리는 이 근본은 언제 거의 이게 결정이 되냐면 3살 때까지가 핵심이에요. 3살 때까지 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잘 키워놓으면 설령 엄마가 없어도 물론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이 3살 때까지 제대로 이게 자아가 형성될 시기에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즉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뭐 시어머니를 미워하든 어쨌든 엄마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불안이 있다든지 초조가 있다든지 화가 있다든지 슬픔이 있다든지 하면 아이의 심리가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잘 키워놔도 사춘기 되면 어때요? 그게 사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애를 먹이다가 이제 엄마가 기도하면 좀 안정이 되고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엄마가 정성을 좀 덜 기울였냐 더 기울였냐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사춘기가 돼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사춘기가 돼가 무슨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낳을 때 엄마 아빠하고 그 딸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고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고 그때 엄마 심리가 많이 불안정했다면 그럼 그때도 고비를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고비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못하고 또 그래, 물론 지금- 조금 영향이 있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예, 지금 엄마가 지 이미가 암만 밤에 늦게 와도 뭐 한 4시 50분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108배 하고 열심히 참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희망은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뭔가 마음이 좀 그게 될란가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는 거는 기도를 하면 애들한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애들이 엄마가 바르게 사니까 뭔가 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가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도 엄마가 그걸 갖고 괴로워하고 애하고 싸우고 이래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이고 애가 저런 건 내가 애 어릴 때 제대로 애한테 좋은 심성 형성에 내가
영향을 못 줘서 그렇다고 그걸 자기의 업으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포용해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분란을 좀 일으키다가도 파도가 치다가도 잠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꾸 어른들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도 그것을 감내해내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갖고 울고불고 안 하고 그걸 포용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정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애살을 가지고 아이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또 어때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엄마가 힘들어하면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남편 사별하고도 지금 거기에 구애 안 받고 꿋꿋하게 자기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힘이 된다. 첫째 딸에게, 엄마에게 자기 아이들 엄마가 우선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 그런 엄마라면 아이들이 설령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때요? 엄마가 그걸 감당해낼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건 엄마가 저리 기도하니까 애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떠냐? 스님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니 애들이 뭐 이용한 일만 일어나네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애기 엄마가 그 아이들을 껴안아낼 수 있는 힘을 지금 키워놓으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찻잔 안에 태풍처럼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다가 그 기간을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엄마 언제 들어오면 나도 모른다 네 엄마 마음이지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언제 들어오나 하면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늦어 이러면 아이고 아빠 없이 엄마가 너희들 키우려면 경제적으로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많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엄마도 혼자 살아서 벌어서 너희들 이렇게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는 고사하고 이 30대 되는 여자가 혼자 그래도 사는 것에도 꿋꿋해요 안 꿋꿋해요? 꿋꿋한 시대예요. 거기다 애 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오히려 할머니가 엄마가 돈 번다고 바빠서 너희들 돌본다고 저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가 조금 도와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엄마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애들 옆에 붙어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어때? 애들 잘 키운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애한테 훨씬 나빠요. 오히려 엄마가 늘 행복하게 살고 애들하고 가까이 좀 못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애들 만났을 때 짜증내거나 성질내거나 우울하거나 이러지 않고 늘 밝게 살고 자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남편이 뭐 죽고 없다 하더라도 시골에서 안하기 애들 5명 등에 업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5명 정도 키우려면 뭐 제대로 돌봐요 못 봐요. 그냥 거의 뭐 콩밥 멜 때는 밭에다 버려놓고 마당에도 버려놓고 애들 닭똥도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고김살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울고 맨날 슬퍼하고 한탄하고 이래야 애들이 나빠지지 그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항상 즐겁게 자기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가난해도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으면 아이들도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밥 그거 한 끼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할매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건 할매가 좀 거들어주면 되지. 알았어요? 그 엄마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 네, 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1대1로 대화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겸손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데도 살면서 종종 거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1년 정도쯤부터 남편과 같이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예전에 상처받은 일 그리고 경제관념 등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부나 형제나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이 집안의 부부관계까지도 금이 갈 정도로 이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은 따로 하고 저녁에 잠깐 만나도 갈등이 생기는데 또 요즘 하루 종일 집에만 둘이 또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가정불화가 심하고 이혼율이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또 그리고 주말 부부처럼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사람은 안 보고 안 들으면 또 정이 점점 식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위치가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낮에도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이거는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딴 회사 다니면 되잖아요.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좀 남편이 이렇게 회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나 또 제가 조금 그런 거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사실은 좀 관련 없는 일인데도 시작하게 돼가지고 사실 일적인 부분은 스님 말씀대로 뭐 일은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게 남편이 뭐 대표니까 나는 당연히 좀 숙여야지라는 이렇게 좀 의무감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 이게 자꾸 이렇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님 말대로 이게 또 딱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감정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일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감정도 이렇게 또 상하게 돼가지고 또 일적인 부분까지도 지장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1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 가라 그러잖아요. 딴 직장에 거기 자기 회계 전문하는 다른 직원 한 사람 해서 만약에 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월급 주고 거기 근무하게 하고 자기는 다른 직장에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직장 다니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직장에 내가 다녀야 되는 현재의 처지를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가짐이 남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장님이다. 나는 직원이다. 이걸 딱 회사 와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탈 것만큼도 부를 때도 사장님, 이렇게 대표님 이렇게 부르지 여보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딱 원칙을, 마음가짐도 딱 원칙을. 그래가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다른 뭐 여자분 만나가 차를 마시고 웃고 이래도 그거는 사장이 하는 일이지 내 일 아니에요. 이게 딱 분명하면 그 회사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저절로 돼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회사에 와서는 딱 사장님으로만 대우해. 다른 회사 다닌 거와 똑같이. 남편은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안 되면 딴 회사 다녀라. 그 괜히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소위 말해서 급체 같은 게 걸려가 몸이 열이 나고 이러면 객기 들었다 그래. 객기. 지나가던 귀신이 들어가 그렇다. 그 이제 주로 어릴 때 이 급체가 언제 일어납니까? 잔치집에 가서 뭘 얻어 먹거나 장례집에 가서 뭘 얻어 먹거나 그러니까 못 먹다가 막 고깃국 하고 얘가 밥 많이 먹고 급체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객기 들었다 그래요. 길 가는 귀신이 들어가 그렇다. 그럼 막 방에다 불 떼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그러는데 이제 칼을 갖고 입에다 물리고 파란 콩알 3개 먹이고 그러고 이제 칼을 갖고 이렇게 머리를 3번 이렇게 콱콱 이렇게 삐져가 마당에다가 어머니가 막 에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집어 던지고 이제 땀을 팍 흘리고 이러면 낫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아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가서 약방에 가서 어때요? 급체 뭐 물약이든 뭐 약 하나 사 먹으면 해결이 되죠. 그럼 자기는 옛날식으로 할래요? 지금식으로 할래요? 지금식으로 해야죠. 그래. 그 옛날식이 틀렸고 지금식은 옳아서 지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뭐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간섭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간섭을 안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겸손해야 되느냐, 이런 그 복잡한 건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병을 만들어 놓고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남편인데 자기가 겸손하면 그러면 남녀 간에 자기는 아내는 남자에게 비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느냐 이런 성차별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부부로서 당당해야지 남편한테 뭐 할 말도 못하고 숙이고 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구분을 해가 집에 와서는 부부로서 당당하게 직장에 가서는 상사로서 아주 딱 받들고 딱 자기 업무를 하면 된다. 관점을. 그러면 굳이 그렇게 겸손해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된다. 돌이 밭에 있으면 치워야 할 대상이지만은 담을 살 때는 가져와야 할 대상이다.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지만은 밭에 가면 뭐가 된다? 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오물을 어떻게 거름을 만들 거냐고 발효시킨다고 연구할 필요 없고, 밭에 있는 돌을 바깥 데서 어떻게 이거를 돌을 유용하게 쓸 거냐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냥 밭가에 담장 샀는 데 쓰면 되고, 똥은 그냥 밭에 가져가서 거름하면 된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집에서는 부부로서 남녀가 평등하게 당당하게, 직장 가서는 딱 상사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이런 관점만 딱 가지면 돼.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여기는 딴 사람 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일부러 겸손하니 어쩌니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런 관점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렇게 저를 딱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와이프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좀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대하면 직원한테 이렇게 아내처럼 애인처럼 편하게 상사가 대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부드럽게 대해주고 좋지. 그리고 조금 너무 가까이 오면 성추행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해서 딱 경계하도록. 직장에서 이러면 성추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러면서 딱 그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수행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지위가 높을 때 목에 힘주면 그때 야 사람이 평등한데 목에 힘주지 마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 자기가 남편보다 직장에서 지금 지위가 낮은데 자기가 겸손하다 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거예요. 네. 그건 사람이 다 평등한데 뭐 때문에 비굴하게 굴어요? 왜 비굴하게 살라 그래? 저는 자기가 높을 때 평등하게 대해줄 때 겸손이라는 용어를 쓰지, 낮은 주제에 거기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인다. 그거는 겸손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한다? 비굴하다 그런다.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뭐 잘못했다고, 아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직장 직원이 뭐 모자랐다고 비굴하게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해보고 안 되면 직장을 옮겨서 직장 생활을 하면 돼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같이 대해주는 건 좋아요. 오히려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면 기분 좋지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좀 무시하는 느낌도 또 많이 듭니다. 자기가 딱 상사로 존경하면 절대로 무시한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기가 직장에서 남편이 뭐 지가 사자이라고 고개 끄 쭈고 있는데 마누라가 막 먹으려고 덤비니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딱 직원으로서 입장을 딱 가지면 남편은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높아심이 또 들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지. 그만두면 딴 여자분이 오고 또 남편은 딴 여자분을 아내처럼 또 이렇게 귀여워해주면 자기가 또 질투심 느끼고 그러겠지 뭐. 그거 각오해야지 그런 거. 네네. 왜냐하면 선택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택에 따른 책임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님이 돌봐준다, 부처님이 돌봐준다, 그건 다 그냥 그렇게 믿는 소리고,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스님께 어쨌든 질문 드렸는데, 제 질문 속에서 느낀 것도 있었지만, 다른 사연자분과 이렇게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직장 문제라든지 부모님 문제라든지 남편 문제라든지 많이 제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귀한 말씀,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